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괜찮다 하는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눈은 잭슨홀로 향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매크로 데일리, 즉, 세 줄로 요약본 가장 중요한 거 세 줄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처음에 있을수록 중요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제치고 첫 번째 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최대 실적을 다시 거뒀기 때문에 9% 가까이 오르면서 테크가 올랐다. 근데 뒤에 보시면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내렸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올랐으면 반도체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얼싸덜싸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별로 재밌진 않았고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별로 재미는 없다. 즉, 주식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잭슨홀이 임박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야,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비트코인 얘기가요. 이건 일반 경제 방송, 일반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 줄 안에 코인이 안 들어와 있으면 서운할 정도로 계속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 국채가 밀어 올렸다. 이제 크립토 관련 주식들도 랠리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제가 비트 플래닛은 잘 모르겠지만 어제 보니까 스트레티지가 또 12%나 올랐고요. 코인베이스나 서클도 뭐 5% 이상 오르는 등 코인 관련 주식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 주식들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대 67%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AI 인프라 주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3% 정도 상승했던 그 기간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코인 채굴 관련주가 최대 67%까지 올랐다. 물론 엄청나게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카난, 아메리칸 비트코인, 칸고 등 주요 채굴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의 아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보는데요.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알트코인처럼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돈의 흐름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코인에서 이제 주식에서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바로 코인으로 넘어오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키움증권 쓰고 나무증권 쓰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오른다고 해서 업비트로 뭐 코인베이스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코인 관련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스트레티지를 사든지 비트마인을 사든지 아니면 두 배짜리 뭐 ETF를 사든지 이 중도 과도기적 과정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증권사에서 안 파는 무슨 알트코인이 뭐 크게 오르고 하면 이제 기어이 그때는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를 깔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향후에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위도 그래서 중요한 강세장 지표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향후 3주간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실 게 모두에게 중요한 일정인지 아니면 특히 코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일정인지를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거의 다 중요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워시의 연설도 중요하고요. 뭐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되고 뭐 특히 9월 9일에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이 계획대로 시작도 되고 CPI나 PPI도요. 이제 FOMC를 앞두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겠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이제 상원 표결도 안 올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한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두에게 중요한 일정을 한번 꼽아보라면 제가 파랗게 쳐봤는데 잭슨홀 미팅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9월 10일과 11일, 8월 CPI가 PPI가 발표가 되는데 17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CPI랑 PPI가 튀어 올라가면 또 이 심상치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네모는 정말 모두에게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일정이다. 다 코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코인러들에게 중요한 일정은 조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9월 1일자로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 이거는 평소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9월 9일자 재무부에서 장기국채 바이백을 진짜 계획대로 2배 이상 최소한 40억 달러씩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정말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파란색에 있는 것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반등이 크게 나온 이유는요. 뭐 클래리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 크립토 발언을 한다든지 뭐 전략 비축을 뭐 얘기했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재무부에서 장기국채 산다, 더 산다, 이것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9월 9일 장기국채 바이백이 진짜 되는지가 저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클래리티 상원 표결,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들이 코인 투자자들에겐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 금리, 금리입니다. 잭슨홀이든 뭐 물가든 FOMC든 금리 좀 낮춰주세요겠지만 우리에게는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바이백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클래리티도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꽤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왜 넣어놨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글로벌 유동성은 치솟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못 따라갔었죠.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초창기에는 금으로 빨려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는 AI 주식들로 갔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동성이 코인으로 못 왔구나.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유통량은 거의 다 이제 코인의 실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하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다? 바로 바이백이다. 그래서 9월 9일 전후가 우리에겐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실 잭슨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보면요. 우리에게 모두가 해피한 시나리오는 케빈 어시가 능숙하게 매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 매보다는 둘기에 좀 가까워야겠죠. 잘만 대처하면 이게 모두에게 행복하겠죠. 그래서 뭐 나만 믿어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계실 거고 불안해서 뭐 관망을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모두에게 행복한 시나리오. 이게 나오면 사실 뭐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겠죠. 인플레가 좀 우려가 된다. 그렇지만 정책 금리는 어느 정도 제약적이다. 혹은 AI로 극복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여서 디플레가 나오고 뭐 GDP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베스트겠죠. 혹은 명확한 금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데이터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주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워스트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확률도 꽤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고물가다. 3.7% 물가가 지금 도달했는데 페드의 목표치는 2%니까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원들이 금리 인상하려고 벼르고 있어.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정책 충돌이 될 가능성.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미묘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정책 충돌이란 표현을 썼냐면요. 지금 재무부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별의별 뭐 바이백이니 뭐니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연준 입장에서는요. 애매합니다. 이 재무부를 옹호를 해도 조금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방관을 해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더 힘들게 가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시장이 장기금리는 알아서 하는 거다. 관여 안 할 것이다. 뭐 시장이 알아서 하게 냅두겠다. 약간 방관하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장기금리, 이 시장금리 신경 안 쓰나 보다 하면서 장기금리를 오히려 튀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매파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즉,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페드는 뭐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오히려 잘 됐네.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이게 정책 충돌이 일어나면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한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뭐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정책 충돌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는 재무부의 바이백입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기자라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재무부의 바이백이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잘못되면 뭐 개입하실 겁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스리슬쩍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허허허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국채 시장이 크게 훼손될 경우 비상 상황이 오면 비상 대응도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스리슬쩍 이렇게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정말 망가지면 뭔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면 이제 베스트인데, 야, 이게 해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부 바이백에 대한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도,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워시 발언이 어찌 됐든지 간에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다든지 혹은 독립성 훼손으로 해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잭슨 홀 미팅 망했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좋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잭슨 홀 미팅에서 워시가 예상보다 매파적이다. 뭐 이런 뭐 결과가 나왔다.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바로 정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시장 금리인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바로 아마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동반 압박을 받겠죠. 이 시나리오가 무서워서 뭐 사람들이 관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무부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장기 특히 국채금리 10년물, 30년물을 잡으려고 작년부터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SLR 규제 완화를 시행을 했었고 이제 실행은 올해 4월 달부터 했었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작년에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했었고 이제 요거에 대한 조기 실행을 위해서 지금 재무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 공조를 해서 일본이 국채를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도 빌려준다, 뭐 일본 금리도 올려라, 엄청 간섭도 많이 했고요. 바이백도 기존 계획을 깨고 지금 갑자기 2배 이상 더 하겠다. 심지어 TGA 그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또 올라버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재무부 입장에서 내가 스코어 퍼센트다. 재무부가 아마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여러 AI에게 다 물어보니까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9월 9일까지 기다리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 왜 9월 9일이냐면요. 이때부터 이제 2배를 곱빼기로 해서 장기채 바이백을 하겠다. 9월 9일부터 11월 뭐 4일까지인가 그랬었죠. 근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 전에 조기 바이백을 TGA 잔고를 통해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불안해지면 이거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뭐 AI도 그 가능성을 뭐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 똥줄이 탈까?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냐? 자,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가요. 이제는 정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 관세 전쟁하고 뭐 이란 쳐들어가고 할 때는 뭐 한참 남아 있었죠. 근데 정말 지금은 9월과 10월밖에 없어요. 자, 중간 선거 직전인데요. 일단은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일단 앞자리가 바뀌면 사람들은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팩트는 지금 전쟁을 터트려 놨습니다. 관세 전쟁 터트렸고요. 이란 전쟁을 터트리면서 물가가 올라버린 거는 일단 사실로 보여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은 터트려졌는데 장기 금리, 특히 30년물 금리가 20년 내 최악까지 올라와 버린 정부다. 뭐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팩트를 제가 가져와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중간 선거에서 좋은 투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요. 항상 연준만을 쳐다보고 제롬 파월의 입을 쳐다봤던 게 그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뭔가를 해줄 거야. 근데 현재로 올수록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연준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있고 재무부가 자꾸 뭘 하는지, 뭐 TGA 잔고를 하는지, 일본 공조를 하는지 재무부를 쳐다보고 이들이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뭐 잭슨홀이든 뭐 FOMC든 CPI든 안 좋아지면 재무부가 바이백 나서는 거 아니야? 또는 무슨 다른 조치하는 거 아니야? 이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 그래서 9월 9일까지 안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케빈 허씨가 그러니까 케빈 허씨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놓고도 트럼프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제롬 파월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금리를 안 낮추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정말 힘들게 구박을 했는데 케빈 허씨한테는 당신은 훌륭하다. 뭐 심지어 예전에 잘생겼다는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호의적인 이유가 뭘까? 아,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계획으로 연준 의장 앉히기 전부터 뭔가 계획된, 약속된 게 있구나. 즉,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뭐 독립성 지키면서 애매모호하게 해도 괜찮아. 우리가 재무부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모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잭슨홀에서 설사 매파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뭐 단기에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코인 투자자들은 이 재무부 바이백에 대한 혹은 다른 조치에 대한 뭔가 보험 비스무리한 게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주제로 잡아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상승이 급하게 나오다가 약간 주춤하고는 있죠.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상승 후에 이 수많은 이제 세력들이 대비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8만 불은 계속 찍고 8만 1000불도 찍고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조금 떨구고 이런 것 같아요. 8만 불대에 강한 매도 압력이 있다. 저는 좀 공감이 됩니다. 특히 8만에서 8만 2천 불 사이에 좀 많은 비트코인 현물 이제 한 5% 정도가 몰려 있다. 이때 사신 분들이 이제 본전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현물 ETF의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도 한 8만에서 8만 2천 불. 야, 본전이 오면 참기 어려운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무리하게 좀 비트로 사셨거나 혹은 운용비가 좀 딸리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생활비가 없는 개인들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잭슨홀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말 나오면 어떡하지? 뭐 관망하는 트레이더들도 제 눈에는 좀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약간 이제 잭슨홀을 앞두고 주춤주춤 하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명확하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행동을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찰스 슈왑이라는 괴물 증권사입니다. 무려 1.8경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굴리는 증권사. 자, 여기가요. 운용 자산 기준으로는 피델리티에 이어서 2위 증권사고요. 리테일, 즉 개미 고객들 거래량 기준으로는 1위 증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까지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상승장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하락장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하락장에서 알트코인 얘기만 꺼내도 원수에게 권하라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10분 양보해서 솔라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락장에서 아발란체 체인링크를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고객님들의 고객 수요 조사를 아마 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발란체 체인링크 고객님들이 좀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마 찰스 슈왑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 저희 증권사에서 많이 하셨던 고객님들, 앞으로 코인 상승장이 올 것 같은데요. 그때 코인베이스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찰스 슈왑에서 노세요. 저희가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도 상장시켰고요. 앞으로도 알트코인 원하시면 더 상장을 시켜줄게요. 이 얘기 아닐까요?
즉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승장을 앞두고 이런 작은 알트코인까지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인베이스가 이런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담보 모기지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담보 대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살 때 보통 계약금 한 10% 정도 먼저 내잖아요. 그 계약금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담보 대출 받으세요. 비트코인을 100원이라고 하면 40원까지는 담보 비율로 쳐주겠습니다라는 이제 신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보면요. 비트코인 팔면 양도세 나오죠. 파시고 양도세 내시면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오른다면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서 이제 집 사면 배 아프실 테니까 장기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뭐 집을 사면 보통 뭐 20년물, 30년물까지도 분할 이제 납부를 하니까 장기 보유를 권고하는 모양새고요. 이게 또 기존 상품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마진콜에 직면하지 않고요. 즉 청산이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 하락장이 진행 중이고 뭐 4년 사이클대로 10월, 11월에 저점을 찍을 거라면요. 청산을 만들어 놓는 게 발행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고요. 전환점이 왔다고 보니까 이런 청산이 없는 신규 상품을 즉 뭐 앞으로 반토막이 더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코인 거래소가 쩐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최초로 코빗이라는 거래소에서 전체 수수료 무료, 거래 수수료 무료를 외쳤더니 코인원이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체 거래료 수수료 무료를 선언합니다. 코빗은 지금 1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업비트는 이제 1위 거래소니까 이런 걸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 7개나 이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USDT도 있고, 뭐 USDC도 있고, USDE도 있고, USD1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걸 지금 뭐 이벤트가 원래 있었나 봐요. 근데 요거를 뭐 8월 말까지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요. 아직은 상승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겠죠. 만약 오면. 그래서 거래량 폭발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겠다. 이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안 왔지만 시장 점유율을 일단은 올려놓겠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무료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최근에 힘든 시기에 코인원과 코빗의 대주주들이 새로 바뀌었었죠.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 OKX에서 한 20% 정도 되는 주주를 이제 대주주가 됐고요. 코빗은 거의 대부분을 미래에셋이 차지하면서 즉 전주가 돈이 많습니다. 그들의 실탄을 바탕으로 무료 선언을 한 겁니다. 왜요?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상승장을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상승장이 온다면 이 확보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당연히 정상화 만들겠죠. 그렇죠?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만약 올라가면요. 지금 뭐 수수료가 0.05%든 0.1%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는데 그 수수료 신경 쓸 사람 없겠죠. 그래서 상승장을 바라보고 일단은 맞고 품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많은 거래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잭슨홀 미팅이나 FOMC 등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설사 이게 잘못되더라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문제 없음을 증명하려는 이 트럼프 정권의 몸부림이 코인 투자자를 도와줄 수 있는 특이한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고생하신 만큼 아직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자산들이 뒤로 밀려도 코인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관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